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에 철원 영하 15.6도, 서울 영하 10.6도를 기록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진 듯 풀리겠고 내일 오전 한때 중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능평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만 분리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어서 측정 장비 국산화와 수출에 한몫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선로에 맞춰 바퀴 간격을 자동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선로폭이 달라서 기차가 달릴 수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면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 영하 15.6도 등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10.6도, 광주 영하 4.9도, 대구 영하 5.9도, 부산 영하 2.8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밀려온 데다 밤사이 복사 냉각 현상이 겹치며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진 뒤 풀리겠고 주말인 내일 오전 한때 중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가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나 지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비행선이 단속에 투입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철강 공장 등 130여 개 업체가 몰려있는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무인 비행선이 산업단지 상공을 돌며 미세먼지 등 배출업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길이 11m, 너비 3.5m의 비행선에는 측정 모듈과 GPS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비행선에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보내오면 지상 모니터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굉장히 활발해서 PM 등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굴뚝 연기 안으로 비행선이 들어갔을 땐 해당 물질들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되는데 무인 비행선으로 단속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드론도 일부 활용됐지만 비행선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드론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은 데 비해 무인 비행선은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계획 비행으로 4시간 정도 날 수가 있고 그 왕복 140km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300m 높이에서 반경 1km 범위 내에 오염물질 배출원을 사사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 9천여 곳이나 됩니다. 환경부는 무인 비행선 이외에도 광학기법 센서를 이용한 첨단 장비 등으로 공장 밀집 지역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겨울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정책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는 측정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매일 수치를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PM2.5, 즉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로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능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입경 초미세먼지 입경 분리 장치를 실제 먼지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은 300여 곳. 이번에 개발한 초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달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정확한지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 기술은 측정 장비의 국산화는 물론 수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초미세먼지 입자를 분리하는 분립장치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더욱 믿을 수 있고 기술 지원을 통해 외산 장비에 의존하던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국산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환경 공해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해 평가하는 기술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일본에선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라 1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감지할 수 있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깰 수 있는 강도로 분석돼서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과 4일 일본에선 여진이 아닌 개별 지진이 10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 열도 중심부인 간토 북부가 진원인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5차례였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진도 4로 관측됐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이틀 동안 지진이 이렇게 잇따라 관측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3日間は今回発生した地震の規模よりも大きい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てますので十分な注意が必要だとは思います。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 등급은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모두 10단계로 나뉩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화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릅니다. 이번에 간토 지방에서 관측된 진도 3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깨는 수준의 강도입니다. 통상 일본에선 열도 근해 난카이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과 진원이 얕은 간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茨城県南部でマグニチュード7クラスの地震が発生したらそれは首都直下地震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地震になります。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들이 발생 메커니즘이 서로 달라 연동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숲에 나무를 베고 개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허가잣대 중 하나가 바로 산지의 경사도인데요. 그런데 그 기준치가 허술해서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 밤이 되자 길 한가운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취재진이 국립생태원에 문의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로 판정됐습니다. 어둡기 전에 벌써 4시 반 5시면 울어요. 5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 부엉이가요? 그럼 새벽에도 울고. 수리부엉이 서식지 앞을 가보니 숲을 밀어버리고 산비탈을 깎아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부엉이 서식지를 보존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여주시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수리부엉인지 무슨 부엉인지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바람은 수도권까지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산자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태양광 패널이 여기저기 산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택지 개발 현장. 계단식으로 산비탈을 깎은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을 얻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나무를 베고 높은 옹벽을 쌓아 집을 짓다 보니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산지를 보호하고 재해도 안전한 집을 짓도록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옹벽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깎아지는 경사도 급한 산지에다가 5m, 5m, 10m가 넘는 옹벽을 져서 집을 짓고 있다. 현재 당국이 산지의 전용 개발 허가를 낼 때는 면적과 경관 등 외에 경사도와 표고, 숲의 밀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잣대는 경사도입니다.
너무 경사가 급한 곳을 개발할 경우 산사태가 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경사도 이하는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야트막한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지 훼손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경기도는 북동부 지역에 산이 많고 남부와 서부는 비교적 얕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개발 허가 경사도 기준을 보면 평야가 많은 지역에서도 기준이 20도를 넘거나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최대 각도인 25도인 경우도 눈에 띕니다. 용인시에서 보존해야 할 산지가 가장 많은 처인구는 오히려 경사도 기준이 제일 약한데 얼마 전까지 경사도 기준이 25도였고 현재는 20도입니다. 경기도 여주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은 1.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영역에 대해 현행 경사도 기준 25도는 있으나 마나한 잣대인 셈입니다. 실제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3,189건 중 경사도가 20도가 넘은 지역은 8개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탄한 지점과 급경사 지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 경사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비탈의 개발이 쉬워집니다. 산지관리법도 산림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해서 어떤 각종 기준들의 타당성이 적절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생태와 경관 보존은 뒷전이고 허술한 경사도 기준이 개발 허가의 주요 잣대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산림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가 열리면 열차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나라별로 열차 선로폭이 다르다는 건데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 남북의 철길이 열리면 이 철도는 화물 운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열차 선로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 우리나라와 중국은 선로폭이 1435mm지만 러시아는 1520mm로 85mm가 더 넓습니다. 우리 열차로는 러시아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선로에 맞춰 바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선로에 25m 길이의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고 열차 바퀴에는 스프링을 답니다. 그러면 열차가 가이드레일을 지나면서 잠금 장치가 풀리고 바퀴축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겁니다. 변환 구간에서 그 잠금 장치를 가이드레일이 풀어줌으로써 안전하게 윤축의 크기를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해주게 함으로써 표준계와 관계 양쪽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열차에 차량을 연결하는 부분도 두 가지 규격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고 길이가 서로 다른 열차를 동시에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달리는 열차를 멈추거나 옮겨 타지 않고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남북 그리고 대륙 철도 연계 기술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이 길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새로운 또 동력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연구팀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은 뒤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러시아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몽골 등에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에 일본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日韓両国の輸出管理制度運用等について意見交換をすることで合意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두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通常兵器の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不備や審査体制の脆弱性など、韓国側の輸出管理制度運用が不十分である点を扱うことを想定をしております。 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때문이라고 줄곧 강변해온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멀리 보면 한일 수출 규제 논의가 결론을 못 내고 표류할 경우 잠시 보류된 세계 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16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이외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7월 이전의 체제, 즉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個別に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まずは体制、そしてまた情勢、動きなどを話し合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은 다만 자신들이 문제로 지적한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역시 옳았다는 식으로 일본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는 한국의 대응을 핑계 삼아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매출이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트는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는 19%, 디램은 12%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내년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장용 반도체의 경우 올해 매출이 17%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13%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과용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식약처는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와 임시치과용 레진 등 2개 제품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3D 프린터로 제조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할 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 꼭 맞는 보철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술로 불편함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살은 앞으로 더 살아있는 기간이 40년가량 남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해마다 더 늘었던 기대 수명은 처음으로 더 늘지 않고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또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유독 높아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비교적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에는 고령층에서 폐렴 등의 원인으로 숨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해 사망자 수에 영향을 받는 기대 수명도 사상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을 추산했더니 82.7년이 나왔는데 1년 전과 똑같아 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지난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면서 줄곧 늘어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2018년도에 겨울 한파가 기상청에서 이제 작성한 통계에서 1973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지금 나이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봤을 때는 40살인 경우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씩 더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0살일 때는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씩 인생이 더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수명은 80살이 넘어가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4년가량이고 남은 15년에서 20년은 아픈 몸으로 살아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3대 사망 원인 질병에 포함된 폐렴은 사망 확률이 암과 심장 질환은 다소 줄어드는 동안 혼자서만 10%로 늘어 사망 원인 2위 자리도 넘보는 수준이 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의 격차는 지난 1985년에 8.6년으로 최대로 벌어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과학은 어렵다, 과학은 재미없다. 이런 푸념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과학이 숨어 있는 만큼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게 또 과학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산책에서는 삶과 과학을 연결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책일지 오후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